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대단원이네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태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태계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 생태계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생물만 생태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생태계란 말은 이런 생물적 요인과 이런 비생물적인 요인을 모두 일컬어 생태계라 그래요. 이 생물적 요인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돼 있지. 이 생산자는 뭘 생산하는 거야? 유기물을 생산하는 거지. 그죠? 유기물에는 단지가 있죠. 어? 대표적인 게 뭐야? 포도당이지, 포도당. 탄수화물의 일종인 포도당. 이 포도당을 뭐로 만들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 그래? 광합성이다. 식물은 이렇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어디에 있어? 공기 중에 있지? 이산화탄소를 얘가 빨아들여 가지고 그렇죠? 뭘 만들었어? 유기물을 만들었어.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독립영양이라고 그래.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걸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얘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니 없니? 없죠.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래서 얘들이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갖다가 먹지. 먹이를 섭취한단 말이야. 소비한다 그래서 소비자라 그러고. 분해자는 뭐예요? 얘들이 죽어. 이런 생산자나 소비자가 죽어. 또는 얘들이 배설한 배설물들 있죠? 이런 것들 속에 유기물이 있단 말이야. 그 유기물을 분해해 가지고 다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다시 내보내는 거지. 응? 어. 얘는 이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그래서 분해자라 그래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생물들이 살려면 이런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지만 햇빛도 아까 광합성 하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지,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죠, 물도 있어야 되죠, 뿌리를 뽑고 살 수 있는 토양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걸 서로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하고 호흡에 의해서 방출하고 그렇죠? 이게 서로 이렇게 또 식물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지. 얘가 이제 햇빛을 받는데 얘가 이제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햇빛을 덜 받게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고요. 자, 여기 보면 빛과 생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프를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가로축에는 빛의 세기 그랬는데 여기 녹수라고 해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고 10 곱하기 10의 3승 그랬으니까 1000이지. 1000을 곱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00을 곱하니까 여기는 만 녹수 그죠? 그러니까 2만 녹수 3만 녹수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빛이 세지는 거야. 응? 음. 자, 여기 세로축에는 광합성량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광합성량을 여기서는 뭘로 했냐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량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뭐를 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을 받으면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 이게 바로 광합성이지. 그러니까 광합성을 어떠한 식물이 광합성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얘가 광합성을 많이 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얘가 광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재료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어떻게 빨아들여야겠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빨아들였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이해되죠? 음.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건 뭐냐? 음. 이산화탄소를 언제 방출하나요? 호흡을 할 때. 그렇지? 이 과정을 거꾸로 이게 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거꾸로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는 얘기는 호흡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응? 자,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래프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BCC가 0이네. BCC가 0이라는 얘기는 어둡다는 얘기죠. 깜깜할 때는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란색이 음지식물, 빨간색이 양지식물인데 여기가 BCC가 0일 때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예를 들어 요거는 0.5, 요거는 1이라고 가정하면, 자, 음지식물은 0.5만큼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거고 양지식물은 1만큼 방출한 건데 이거는 전부 호흡에 의한 양이에요. 이걸 호흡량이라 그래요. 근데 식물은 동물과 달리 밤과 낮이 움직이는 양이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운동하는 호흡량이 비슷해. 동물은 당연히 낮에가 호흡량이 굉장히 많죠. 밤보다. 근데 식물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음지식물이 호흡량이 1이다. 그러면 이게 BCC가 점점 세진다는 얘기는 이게 낮이란 얘기지. 낮이 점점 해가 밝아져가지고 밝아져도 호흡량은 항상 이만큼이에요. 응? 음지식물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만큼 항상 호흡량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의 호흡량을 측정하려면 어둡게 해서 광합성이 하나도 안 일어나게 한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방출되느냐를 측정하면 호흡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빛을 이제 점점 세게 해준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깜깜했다,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식물이 있어. 이 식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가 밤에 얘가 지금 아직 어두워요. 그럼 이제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몇 개를 세 개를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다 그래.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 식물의 호흡량은 이산화탄소가 3이지. 3. 그죠? 호흡량이 3이야.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이 조금 좀 세졌어. 그러면 얘가 광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하나를 얘가 흡수를 했어. 그러면 겉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 나가고 하나만 들어왔으니까 두 개 나간 걸로 나오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깜깜할 때 이게 여기에 호흡량에다가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아직은 뭐가 더 많아? 호흡량이 더 많은 거야. 이산화탄소 광합성량보다. 그럼 빛을 더 세게 해주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올 테고, 자, 이산화탄소가 지금 부르고 나가는 양이 같은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보상점이죠. 보상점이란 결국 그래서 뭐야?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은 지점은 빛의 세기를 얘기해. 보상점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0이다 이렇게 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이동량이 0인 그러한 지점의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빛의 세기. 여기가 한 10,000룩스 되니까 여기가 가운데면 5,000룩스, 여기가 한 2,000룩스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양지식물은 보상점이 한 5,000룩스.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보상점이 높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더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이제 흡수된 양이 더 많아지는 거지. 0 이상 올라가면.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자, 이 부상점은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없다는 얘기는 식물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0인 지점은 이산화탄소가 호흡에 의해서 내보낸 양과 광합성에 의해 흡수한 양이 같은 지점이에요. 자, 다음. 자, 여기 쭉 올라가가지고, 빛을 이제 더 이상 세게 해줘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요거 지점을 뭐라고 그래, 지금? 광포화점. 요러한 지점의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포화점도 누가 더 높아? 양지식물이 더 높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빛이 셀 때는 누가 더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더 광합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BCC가 강한 곳에서는 음지식물보다 양지식물이 더 잘 살겠지. 그런데 자 BCC가 약할 때를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한 2000녹수에 아니 2000녹수는 그렇고 여기 5000녹수의 빛이 비춰졌다고 가정해 보자고. 5000녹수의 빛이 비춰지면 여기 지금 양지식물은 어때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으니까 생산한 양과 소비하는 양이 같아서 얘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겠지. 그러나 양지식물은 여기 보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지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성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BCC가 낮을 때는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이 더 광합 생장량이 더 많고, 그죠? 생장량이 더 많고, BCC가 강할 때는 음지식물보다 양지식물이 더 생장량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자, 여기서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것하고 총광합성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총광합성량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만 녹수일 때 양지식물의 총광합성량이 얼마냐 이렇게 보면 1 이렇게 답하면 안 돼요. 왜? 여기 밑에 뭐가 빠졌어? 호흡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양지식물이 광합성을 한 총량이지 이게 총광합성량이야. 그 중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은 벌어들인 거고 그렇죠? 일만큼 벌어들인 거에서 호흡에 의해서 얼마만큼을 항상 쓰잖아. 예를 들어서 요게 0.5라고 가정하면 0.5만큼 항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1만큼 벌어서 0.5만큼 썼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건 얼마야? 이거에서 이걸 빼야지. 그러니까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빼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순광합성량이에요. 순광합성량은 바로 이게 바로 순광합성량이에요. 이게. 나머지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아서 여기는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식물만 빛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날다람쥐 같은 것도 빛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얘가 활동하는 시간이 활동 개시 시간이 얘는 주로 야행성이라 해가 질 무렵에 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활동을 일찍 시작하는데 여름에는 해가 길으니까 활동을 늦게 시작하더라. 이것도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어. 다음에 식물이 꽃을 피는 거. 식물이 꽃 피는 것은 이제 그 일조 시간,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일조 시간이죠. 일조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 낮 시간이 길 때 꽃이 피는 거가 있고, 국화나 코스모스처럼 가을에 꽃이 피는 것들은 어때요? 가을은 갈수록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네, 긴 밤이 지속될 때 꽃이 피는 걸들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 꽃 피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곤충의 동면,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에 의해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조류가 철 따라 이동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유류가 이런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생식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호르몬이 있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빛에 의해서 어두울 때 많이 생산된다 그러는데 빛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광주기라고 그래요. 빛에 의해서 일정한 주기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걸 광주기라고 해요. 광주기. 이게 이제 매일같이 변하면 일주기라고 그러고 일주기. 연간 변하면 연주기라고 그러지. 연주기. 이 주기적인 활동을 빛에 의해서 이런 주기적인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 프랑크톤이나 크릴새우가 이건 일주기죠. 일주 현상 그랬는데 예, 낮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빛에 의해서 밤에 빛이 없으면 수면 위로 올라온다.
다음에 해조류,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통과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간색 파장은 투과력이 약하니까 깊이까지 못 가. 그러니 빨간색 파장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파란색 파장 같은 경우는 파장이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깊이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이 깊이에서는 깊이 있는 곳에서는 파란 색깔을 잘 흡수하는 보색, 반대색이죠. 붉은색이지. 그래서 여기는 홍조류가 주로 자라고 여기는 빨간색을 잘 흡수하는 녹조류가 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빛에 의한 물에 빛이 투과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빛이 파장이 달라지면 그거에 맞춰 이렇게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도 분포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물과 생물, 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죠. 왜냐하면 생물이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이 바로 물이니까요. 그렇죠? 음. 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파충류가 피부가 각질로 되어 있고 알도 단단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오줌을 쌀 때도 어떻게 하는 거야? 사막 지방에 있는 동물들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니까 어떻게 오줌으로도 물 조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줌이 굉장히 진하죠. 진하다는 얘기는 이런 질소성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높은 농도로. 그 다음에 담수어와 해수어. 그 담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이 어떻게 돼요? 거의 맑은 물이죠. 그러면 여기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 안에 여러 물질,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 물질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자꾸 들어오지. 자꾸 물이 들어오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퍼내기 위한 또는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발달돼야겠죠. 그런데 해수원은 어때요? 해수원은 오히려 밖에가 더 진하지. 그럼 물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또 하나 문제는 얘들이 물을 먹을 때 바닷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체내 농도가 진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염분을 제거해야지. 아가미 같은 것에서 염분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방법으로 삼투압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거 사막에 사는 그 선인장 같은 경우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입이 가시로 변했다 이거 다 아는 거죠. 다음에 온도도 생물에 영향을 많이 주죠. 이제 여기 보면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 낙엽이 지는 것. 그 다음에 식물이 체내의 당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농도가 증가되면 삼투압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어는 점이 내려가.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어도 잘 얼어 죽지 않는 거. 여러분 상록수, 겨울에도 잎이 푸르른 것들은 그 이파리 안에 물질의 농도가 당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추울 때 이런 겨울철에 이런 걸 먹게 되면 사실은 더 달어. 응? 왜냐하면 당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에 또 철새가 이동하는 것, 겨울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온도와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사막여우하고 여기 온대지방에 사는 붉은 여우, 극지방에 사는 북극여우 있는데 사실은 여기 사진으로 보면 크기 비교가 안 되지만 얘는 고양이만한 크기고요. 얘는 큰 늑대만한 크기예요. 크기가 얘가 몸집이 훨씬 크다고. 얘는 몸집이 커. 대신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귀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게 삐쭉삐쭉하게 나와 있지. 얘는 말단부가 크단 말이야. 몸의 말단부가 커. 이유는 더우니까 몸의 말단부에서 열을 많이 방출하는 거예요. 북극지방 애들이 몸이 큰 이유는 작은 것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부피에 대한 표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지. 표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열을 뺏기는 양이 전체 부피에 비하면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몸집을 크게 하는 게 추운 지방에서는 유리하거든요. 열을 안 뺏기기 위해서. 자, 이렇듯 생물들은 여러 가지 비생물적 요인들과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